네, 저는 귀를 통해서 건강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17년차 약사 오예서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귀랑 건강이 관련이 있나요? 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귀는 우리 몸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귀 모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귀 모형은 이쪽이 머리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척추 라인, 그 다음에 이쪽은 팔, 그리고 여긴 다리인데요.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출산할 때쯤 되면은 여기 아이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산도를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아이가 웅크리고 있는 모양, 그 모양을 연상하시면은 딱 귀 모양이랑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발생학적인 그런 이론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귀를 보시면서 머리, 척추 라인, 다리, 그다음에 팔 해서 여기는 이제 소화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아이가 들어있는 그 모양이랑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그럼 이게 전신, 그러니까 모든 신경이 다 연결됐다고 볼수 네, 있겠네요. 우리 전신과 귀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귀에는 우리 몸에 있는 혈자리들이 다 존재를 해요. 거의 뭐 100개에서 200개 가까이 지금 혈자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요즘 냉방병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지 네. 사람들이 그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눈이 좀 침침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러실 때 눈이 침침하다는 분들이 많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눈이 침침할 때 눈만 보면 절대 안 돼요. 눈과 관련된 장부가 간이거든요. 그래서 간에 이상이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면 또 피곤하면 간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간이 피곤해서 나타나는 그 눈의 피로함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추가 불편할 때, 경추. 목이 안 좋으면요. 여기 흐름이 안 좋아지면서 혈류가 잘 안 가면서 눈이 또 침침해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세 번째, 뇌신경. 뇌신경 중에서도 시신경과 관련된, 시각과 관련된 신경들이 4개나 있어요. 그래서 그 신경이 피로해지면서 눈에 이상이 온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눈과 관련된 자리들을 활용을 하면은 눈이 침침하거나 불편한 걸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한번 귀를 좀 보여주시면서 네. 어떤 곳을 좀 중점으로 봐야 될지 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큰 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피곤하거나 술을 많이 마신 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회식을 한 다음 날 눈 침침한 경험 아마 다 있으실 텐데요. 간이 술을 해독하느라 피곤해져 있기 때문에 간과 연결된 그 눈이 피곤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귀에서 요 부분이 간에 해당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만지실 때는 이렇게 만지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귀찌라고 하나요? 이어링이라고 하나요? 요새 이렇게 젊은 분들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그 자리가 간자리인데요. 그쪽을 지압을 해주시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목을 말씀드렸잖아요. 경추가 굳어 있거나 아니면 경추 통증, 디스크 있는 분들이 눈까지 같이 피곤해지고 눈이 침침하고 막이 끼어 있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 목자리, 경추 자리를 풀어주시면은 또 한 번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뇌신경 중에서 이제 시각과 관련된 신경. 그 자리는 이 턱관절이 요 자리인데요. 이 턱관절 주변부로 뇌신경 자리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여기를 앞뒷면에 꼭꼭꼭꼭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뭐 그 경추라든지 뇌신경, 뇌신경 네. 그런 곳을 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귀를 그렇게 지압해 주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그 목 쪽을 주무르는 것도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을 직접 이렇게 주물러 주거나 마사지를 받으셔도 되는데 목을 주무르려면 더 많은 힘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귀는 목자리를 가볍게만 눌러도 내가 힘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간편하게 지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손으로 계속 지압하기 좀 번거롭다,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귀 지압 패치가 또 있습니다. 이런 패치를 이용해서 이 목에 해당되는 자리에 이 시신경과 관련된 자리들, 그 다음에 간과 관련된 자리들에다가 시술을 해 놓으면요. 그냥 24시간 동안 지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방금 그 패치를 말씀하셨는데 네. 패치는 뭐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나요? 네, 얘가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안에 이제 동그란 볼이 들어있는데요. 이 볼 성분이
우리 몸에 이제 기혈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혈자리에 붙여 놓으면은 그 해당 장부의 기혈 순환이 좋아지면서 그 회복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한 2, 3일 정도 부착을 해 두시면은 효과를 계속 발휘할 수 있고 교체는 이제 3일마다 해 주시면 되고요. 와, 그럼 이게 붙이기만 해도 그런 효과가 있다는 네, 특히 경추 쪽은 효과를 많이 보시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자리든 이어테라피 하고 나시면은 눈이 너무 맑아졌어요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아, 네. 제가 이 말 딱 듣고 나니까 나도 이거 귀를 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건 네. 영상에 솔직히 다 담기진 않잖아요. 네. 귀 지도나 뭐 이런 클래스 같은 거 좀 받아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맞아요. 뭐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냥 보시는 것보다는 직접 참여하시면 훨씬 그 습득되는 게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답변 받으시는 거는 아마 댓글에 그 링크를 남겨주실 텐데 그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해드리는 그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 들어오셔서 편하게 질문 올려주시면 되고요.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실제 시술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클래스도 그 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클래스 문의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귀에 어느 곳을 이제 마사지 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신박하기도 했었는데 네, 제가 다시 한번 들어봤을 때는 귀가 전신이 다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전신이 다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면은 좀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네. 걱정이 되시나요? 네네네. 그런 질문도 제가 사실은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다빈도 질문을 뽑아놨을 정도로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제가 안 배우고 그냥 시술해서 실수를 잘못 붙이면 어떡해요? 이런 질문 하시는데 이열 테라피의 가장 큰 장점이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못 붙여서 조금 옆에 붙여도 괜찮습니다. 효과를 조금 덜 보는 거지 부작용 때문에 뭐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그래서 편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고요. 대신 이런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원리가 부착을 했을 때 기혈을 순환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내 몸에 기운도 약하고 혈액도 부족한 분들은 돌릴 게 없잖아요. 순환시킬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부착을 하셨을 때 왜 이렇게 어지럽지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없는데 돌리는 에너지, 오일이 없는데 차를 계속 가속 페달을 밟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영양분을 먼저 채우고 국물 있는 요리를 조금 드신다거나 단백질을 좀 섭취를 한다거나 그렇게 몸을 좀 채워놓고 시술하시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몸에 좀 기운이 없는 분들은 좀 오히려 더 잘 먹고 그래야 된다. 네, 맞아요. 몸을 채우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채우고 나서 시술을 받으시면 훨씬 효과를 보시고요. 저는 귀 사진을 먼저 받고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귀 사진을 봤을 때 귀가 좀 창백한 분들이 있어요. 왜 여자 아이돌 분들 얼굴 허옇잖아요. 그런 분들이 기혈이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기운도 약하시고 혈액도 부족하신 분들인데 귀 색깔도 그렇게 창백해져 있는 분들한테는 시술 상담 받으러 오시기 전에 국물 요리, 뭐 설렁탕, 미역국, 샤브샤브 이런 것들 한 그릇 든든하게 드시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고 오시면 시술하고 나서 어지러운 불편함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추천해 주시는 음식들 다 보면 약간 소금기가 있는 음식들. 네. 사실은 소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짜게 먹으면 혈압이 높아진다, 뭐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 이런 선입견들 때문에 소금 드시는 걸 되게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안 좋다고 얘기하는 소금은 그냥 나트륨, NaCl 그 나트륨을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 정제 소금 말고 우리가 천일염이라든지 주겸과 같은 건강한 소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간을 해서 드시는 거는 오히려 몸에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네. 기분이 안 좋아져서 백내장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기 전에 좀 이어 테라피를 하면은 백내장 수술하는 시기에 좀 더 뒤로 미룰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백내장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직관적으로 좀 표현을 해드릴게요. 저는 쉽게 표현해드리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어떤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계란 후라이 해서 드셔본 적 있으시죠? 계란을 깨서 익히면은 흰자가 어떻게 되죠? 투명한 색에서 하얗게 변하죠. 그게 바로 백내장입니다. 계란 흰자가 익는 것처럼 눈이 익는 거거든요. 그게 백내장인데 그러면은 왜 익을까요? 계란 후라이가 왜 익었어요? 뜨거워. 그쵸? 열을 가해서 익은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눈이 어떤 장기랑 관련이 있다고 했죠? 간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간에
열이 오르면 눈이 훈증되면서 백내장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 백내장의 원인이 뭘까요? 간? 그렇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간을 상하게 하는 식생활 습관이 있으신 분들, 평소에 화를 많이 내시는 우리네 엄마들 백내장 진단 받기 쉬우십니다. 네, 약국에 오시는 분 중에서요, 백내장 수술했다고 이렇게 안대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평소에 약국 오실 때 보면 성질도 급하시고요, 화도 잘 내세요. 간이 상해 있는 분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또 이런 특징을 어떤 분한테 보실 수 있냐면 술 좋아하시는 아빠들, 그렇죠. 술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이 욱하고요, 화 잘 내시고 그러거든요. 간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관련된 질환을 눈만 보시면 절대 안 되세요. 관련된 장부들을 같이 봐야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백내장 있을 때 귀 혈자리 어떻게 시술하면 돼요 했을 때 눈만 한다고 될까요? 아니죠. 어디를 해야 돼요? 간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간도 해주고 열을 빼줄 수 있고 스트레스랑 분노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자리들이 있다면 그 자리도 같이 시술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사실 여러 가지 진단명, 질환들이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오히려 심플하고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이어 테라피를 통해서 눈이 개선된 사례가 좀 있을까요? 개선이 됐던 사례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눈에 관련돼 있는 것 중에 간과 관련돼 있다, 경추와 관련돼 있다, 그리고 뇌신경 중에 시각과 관련된 신경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뇌출혈로 인해서 시력에 저하가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력이 일부 구간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시술을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술했던 부위들이 여기 이 귀 턱관절 주변부에 뇌신경 있는 자리들을 시술을 해줬어요. 그분이 시력을 잃게 된 거는 뇌출이 생기면서 시각과 관련된 신경, 그 후두골 쪽에 있거든요. 그쪽으로 터지면서 시력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이렇게 시술을 해줬더니 시각과 관련된 신경들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렇게 동공을 축소하는 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거나 하는 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신경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체크해 봤을 때 시술 전후에 개선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이열 테라피만으로. 그때는 뭐 영양제를 먹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전후로 체크해 봤을 때 개선되는 거를 바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간이랑 귀랑 전반적인 걸 다 테라피를 해주셨던 건가요? 네, 일단은 처음에는 이쪽 위주로 이제 뇌신경 위주로 했었고요. 추가적인 시술도 당연히 했죠. 왜냐면 술을 좋아하는 분이었거든요. 네. 이게 술이랑 눈이랑은 진짜 어쩔 수 없는. 네, 특히나 이제 사실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간이 해독 작용을 잘 못하고 그러면 혈액 상태가 안 좋아지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거나 찌꺼기가 많이 생기게 되면 플라그가 생기면서 혈관에 막고 막힌 게 터지면서 뇌출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 건강의 그 도민분들 위해서 좀 추천하시는 뭐 영양제나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좀 접근해 보실 수 있는 거는요, 사실은 혈액을 맑게 하는 영양제예요. 그래서 오메가3 많이들 드시게 되는데 산패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을 하셔서 식후에 드시는 거 전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르실 때는 시각처 인증 마크가 있는 것들, GMP 라벨이 있는 것들, 이런 그 라벨이 붙어있는 인증 마크가 붙어있는 것들 선택을 하시고 잘라서 그냥 액상만 한번 짜서 드셔보세요. 비릿한 맛이 나지 않는 제품 선택하시면 되고 포장 단위가 뭐 이렇게 150개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은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포장 자체를 크게 했을 때는 산패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포장 단위가 30개, 60개씩 포장되어 있는 것들, 또 개별 포장되어 있는 거, PTP라고 하는 은박 포장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호일 포장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팁이고요. 저 듣고 나서 또 궁금한 게 하나 네. 생겼는데 그러면 이게 살 때는 산패되지 않았는데 네. 사고 나서 산패될 수도 있잖아요. 오래 두고 드시게 되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하면 산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냄새가 나요. 특히 네. 요즘 같은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저는 약을 보관할 때 그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애매하잖아요.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주방에 찬장에 보관하라고 말씀드려요. 네, 냉장고는 오히려 약을 보관하기 좋지 않은 게 상한 음식 때문에 세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습도가 조금 높아요. 냉장고는 서늘하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 햇빛이 들지 않은 찬장 같은 곳에 보관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외적으로 조금 오래 보관해야 된다 하면은 오메가3 같은 경우 냉장 보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오메가3를 먹으면서 이어 테라피 하면 더 큰 효과를 느낄 네,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눈이기 때문에 제가 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혈액을 맑게 해주고 두 번째로는 간장약을 같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아니면 비타민 B군 같은 것들이 간 대사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드시게 되면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나이가 드시면 이제 눈 자체도 좀 노화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눈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눈 영양제라면 루테인 같은 거. 예,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젊은 분들이 눈이 피로하다, 20대, 30대가 눈 영양제를 사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눈 영양제 안 드리고요. 젊은 여자분들이 눈이 침침해서 눈 영양제 주세요라고 하면은 젊은 여자분들은 혈액이 부족해서 그 건조증 때문에 눈이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혈제를 드리고요. 남자분들, 젊은 분인데 남자분이 눈이 안 좋아요, 침침해요, 눈 영양제 주세요. 그럼 눈 영양제가 아니라 간장약을 드립니다. 그러면 눈이 좋아져요. 그런데 한 40대 후반 되면은 눈 자체에 노화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눈 영양제 드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눈에 이제 지질층이 있잖아요. 그 눈을 보호하기에 기름층이 분비되거든요. 그걸 보호해주는 성분이 오메가3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오메가3만 드셔도 도움이 되고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같은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제품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간장약, 뭐 조혈제, 그다음에 오메가3 같은 제품들을 같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약사님한테 좀 교육을 들어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단톡방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혼자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럴 때는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장소가 한남동인데요. 한남동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모여서 서로 귀를 관찰해보고 시술도 하면서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거든요. 그 수업에 대한 내용도 그 단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또 질문 올려주셔도 되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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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따뜻한 생강차 한 모금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저는 꼭 생강을 사다가 꿀을 넣은 생강청을 해놔서 자주 마시곤 합니다. 알싸한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몸이 차신 분들은 생강이 몸을 데우는데 효과가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진짜 이 생강은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까요? 또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효과가 좋을지 같이 알아볼게요. 생강은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식품 중 하나인 거 알고 계시나요? 생강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유익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 성분들은 생강의 특유의 매운맛과 향을 내는 성분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성분들은 노년층에게도 유익한 성분이라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생강의 대표적인 성분 3가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의 첫 번째 성분은 진저론입니다. 진저론은 생강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성 성분으로 생강의 매운맛과 특유의 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진저론은 항산화 효능이 뛰어나며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진저론은 소염 작용을 가지고 있어 염증을 줄이고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통, 기타 염증성 질환에 이 성분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특히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노년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성분입니다. 생강의 두 번째 대표 성분은 쇼가올입니다. 쇼가올은 생강을 건조하거나 가열했을 때 생기는 물질인데요. 이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암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쇼가올은 진저론보다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는데요. 이 성분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쇼가올은 소화기 계통의 유익한 성분으로 유명한데요. 위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염을 예방하며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며 위장을 자극하여 소화를 돕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 특히 유용한 성분입니다. 생강의 세 번째 대표 성분은 진저롤입니다. 진저롤은 생강을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할 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이 진저롤은 진통 효과가 뛰어나고 항염증 작용을 통해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 특히 수족냉증에 효과적입니다.
어르신분들 중 혹시 겨울만 되면 손과 발이 차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생강의 이 성분은 노년층에게 자주 겪는 손발 차가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균과 항바이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감염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혹시 중국의 성인 공자를 아시나요? 누구든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자는 살아생전에 먹는 음식도 매우 철저하게 관리했다는데요. 공자가 매 식사마다 생강을 빼놓지 않고 먹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공자는 생강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죠. 공자는 73세에 생을 마감했는데 그 옛날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장수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생강이 왜 그렇게 좋은지, 생강이 이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4가지 주요 효능을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의 효능 첫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서울대 노화연구소에서 꼽은 면역력에 좋은 식품 3가지 안에 이 생강이 포함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생강에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3가지 성분 진저론, 쇼가울, 진저룰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 체계가 더 강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는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은 식품입니다.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나 각종 질병에 걸리는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생강의 2번째 효능은 항산화 효과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꼽은 항산화 식품 1등급인 생강은 진저론과 쇼가울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자유 라디칼이라는 유해 물질을 제거해 주어 노화, 염증, 심혈관 질환과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생강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로 회복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생강의 3번째 효능은 바로 수족냉증 완화입니다. 수족냉증은 특히 노년층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인데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특히 겨울철에 더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죠.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수족냉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체온을 높여주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손발이 따뜻해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생강이 몸의 찬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주고 또 몸 안에 열을 발산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유명한데요. 우리 옛 조상부터 이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생강의 4번째 효능은 소화불량 개선입니다. 예전처럼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소화불량은 나이가 들면서 자주 겪게 되는 문제인데요. 생강은 소화불량을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생강에 포함된 쇼가울 성분은 위장의 운동을 촉진시키고 위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생강 그냥 차로만 드시고 계시는 분 많으시죠? 각 방법은 그에 맞는 효능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생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로 드시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샐러드나 요리에 넣어 먹을 수 있는데요. 생으로 먹을 경우 생강의 모든 효능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으며 항산화와 항염 효과를 가장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특유의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매운맛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식초에 절여주시거나 물에 조금 담가 매운기를 확 빼고 드시거나 생으로 조금 먹는 것이 좋습니다. 2번째 방법은 생강을 말려서 먹는 방법입니다. 생강을 건조해서 차나 국물에 넣어 먹을 수 있는데요. 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리셔도 되고 아니면 음식 건조기에 넣고 말리셔도 됩니다. 말린 생강은 소화 기능을 더욱 돋고 소염작용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말린 생강은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고 생강의 매운맛이 부드럽게 중화되어 편하게 섭취 가능한데요. 체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에 특히
특히 유용합니다. 차로 끓여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생강을 가루로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생강가루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음료나 디저트에 넣어 먹기에 좋은데요. 혹시 진저맨 쿠키라고 들어보셨나요? 크리스마스에 자주 보이는 쿠키인데요. 외국에서는 진저맨 쿠키라고 쿠키 반죽에 생강가루를 넣어 겨울철 생강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주는데요. 이렇게 가루 형태로 만들게 되면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즐길 수 있고 물에 타서 마시거나 다양한 요리에도 넣어 드실 수 있고 또한 소화 기능을 돕고 약간의 진통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강만 드시게 되면 너무 맵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생강의 향이 너무 강해서 조금 옅게 드시고 싶은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과 생강은 궁합이 아주 좋은데요.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생강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효과가 극대화돼서 특히 감기 예방에 탁월합니다. 또한 레몬은 소화 촉진에 도움을 주며 생강도 소화불량 개선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데요.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까지 배가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생강과 레몬은 레몬 생강차나 레몬과 생강을 함께 넣은 샐러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궁합이 좋은 식품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은 생강과 함께 먹으면 항염증, 항암, 면역력 증진 효과가 매우 강력해지는데요.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생강의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과 함께 염증을 줄이고 세포 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황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생강과 강황은 두 가지 모두 소염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뛰어난 작용을 합니다. 강황 생강차는 특히 겨울철에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 몸이 차신 분들,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세 번째는 꿀입니다. 겨울철 꿀에 생강을 담가 차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꿀은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데요. 꿀은 항균과 진정 효과가 있어 생강의 자극적인 맛을 부드럽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꿀은 피로 회복해 주고 생강과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꿀 생강차는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와 목을 따뜻하게 해주어 감기 증상이나 기침 완화에도 좋은 음료입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몸에 좋다고 많이 드셔도 될까요? 모든 식품은 과, 유, 불, 급인데요. 생강도 마찬가지로 적절히 섭취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잘못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저장할 때 대충 비닐에 보관하셨다가 곰팡이 피신 분도 있으시죠? 생강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생강은 수분 함량이 많아 습기에 민감하고 곰팡이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곰팡이가 생긴 생강은 섭취하지 않도록 하세요. 생강에 핀 곰팡이는 미코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하는데요. 일부 미코톡신은 인체에 매우 유독해 간과 신장, 면역체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강의 일부분만 곰팡이가 생겨도 이 독이 생강 전체에 퍼질 수 있어 곰팡이 핀 생강은 아깝더라도 전체 다 버리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생강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너무 많이 지나치게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위염이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에서 3g 정도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며 위장에 민감한 분들은 조금 더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 기억하세요. 물렁한 복숭아 좋아하세요? 아니면 딱딱한 복숭아 좋아하세요? 사람들마다 본인이 좋아하는 복숭아의 종류가 따로 있죠. 백도, 황도, 천도, 요즘엔 신비 복숭아라는 것도 인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뒀다 먹으면 달콤하고
부드럽고 향긋한 복숭아는 참 맛이 좋은데요. 여름철 대표 과일 중 하나인 복숭아도 함께 먹으면 의사들도 놀란 만큼 몸에 좋은 음식도 있고, 또 복숭아도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달콤한 과일인 복숭아는 당뇨 있는 분들이 꺼려하는 과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이 복숭아도 올바로 알고 드시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복숭아 드실 때 주의할 점과 복숭아의 효능까지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여름 과일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복숭아는 더운 날씨에 다양한 영양소와 수분이 많아서 피로 해소와 식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복숭아에는 우리 몸에 흡수가 빠른 각종 당류와 수분, 비타민, 구연산 무기질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더위에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과 폴리페놀의 함량도 높아서 혈관 건강에도 좋은데요. 펙틴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숭아에 함유된 칼륨 성분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좋은 역할을 주는데요. 소화를 촉진하고 배변의 양을 늘려 규칙적인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변비뿐만 아니라 장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항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 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염, 위궤양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복숭아의 달콤함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복숭아 먹기가 꺼려지시잖아요. 이제부터는 걱정 말고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복숭아는 달콤한 맛에 비해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가 낮다는 사실 모르셨죠? 복숭아의 혈당 지수는 30에서 50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복숭아 100g, 복숭아 반쪽 정도를 먹었을 때 혈당 부하 지수는 3에서 5 정도로 낮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단단한 복숭아를 적당량 먹는다면 혈당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복숭아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당뇨 관리와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폴리페놀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복숭아의 당뇨에 대한 효과는 연구 결과로도 입증되었는데요. 대한영양사협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12주 동안 하루에 200g 복숭아를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복숭아가 당뇨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복숭아가 당뇨에 좋은 건 아닙니다. 물렁한 복숭아는 좋지 않습니다. 조직이 단단해요. 체내에 소화되고 흡수되는 속도가 느린 딱딱한 복숭아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단한 복숭아를 드실 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물렁하고 당도가 높아 보이는 복숭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렁한 복숭아는 부드럽고 금방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에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혹시 복숭아 껍질을 함께 드시나요? 아니면 껍질은 버리고 부드러운 과육만 드시나요? 사실 복숭아 껍질에는 과육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당뇨 관리에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감성을 높여준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복숭아를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 껍질의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는데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숭아 껍질 추출물이 혈당을 내려주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껍질에 풍부한 폴리페놀과 식이섬유가 이런 효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복숭아는 당뇨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도 있는데요. 복숭아에는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바람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효능으로 각종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숭아에 함유된 클로로겐산과 네오클로로겐산은 정상세포에는 영향 없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생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복숭아 속에 화합물질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복숭아를 먹으면 안색이 좋아지고 피부 미용에도 좋아 미인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복숭아 추출물이 멜라닌 색소의 형성을 막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부 미백에 효능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복숭아에는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답니다. 복숭아는 수분의 함량이 높아 여름철 지친 피부에 수분 공급을 도와 피부의 활력을 높이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복숭아는 신경을 안정시켜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분이 들어있어 불면증, 불안감 등을 줄여주고 풍부한 마그네슘은 스트레스와 불안 해소를 돕고 과도한 흥분으로부터 신경계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복숭아에 들어있는 구연산, 아스파라긴산, 글루타민 등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 복숭아를 먹으면 여름철 불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복숭아도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폭발해 보약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아몬드, 호두와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을 안정시켜 주는데 여기에 복숭아에 폴리페놀이 더해지면 혈당 조절 효과는 높아지게 됩니다. 달콤한 복숭아와 고소한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당뇨 예방과 당뇨 관리에 최고인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도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2배로 늘어나는데요. 복숭아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유산균의 활성을 높여주는데요. 이렇게 되면 장내 환경이 좋아져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되고 혈당 조절도 쉬워집니다. 계피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계피가루를 조금씩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요. 계피와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를 내서 혈당을 안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을 것만 같은 복숭아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먹기 좋은 복숭아, 통조림 잘 알고 계시죠? 복숭아 통조림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통조림 복숭아에는 설탕의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많은 설탕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복숭아 자체도 물렁물렁하여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당뇨 환자에겐 치명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자주 드시게 되면 췌장이 망가지고 각종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통조림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 손실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비타민 C와 폴리페놀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뇨 관리에 도움되는 성분뿐 아니라 건강에 좋은 여러 영양 성분이 사라져 그냥 단맛 나는 젤리? 비슷한 음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통조림 말고 반드시 싱싱한 복숭아를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숭아에도 부작용이 있는데요. 복숭아 알러지 많이 들어보셨죠? 복숭아 알러지가 있거나 복숭아를 먹었을 때 두드러기, 호흡곤란, 설사, 발작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면 복숭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복숭아는 식이섬유의 함량이 높아서 과도하게 많이 먹게 되면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과다 섭취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복숭아의 유기산이 지방 분해를 막아 배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 씨앗에는 아미그달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사이안화물 중독에 의해 구토나 간 손상, 호흡곤란, 동공 확장, 현기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복숭아 씨앗 섭취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복숭아 보관은 어디에? 어떻게 하시나요? 냉장고 아니면 상온에 보관하실 텐데요. 일단 복숭아는 구입한 당일이나 다음날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온에서 2에서 3일 정도 보관했다가 드시면 맛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구매한 양이 많아 전부 못 드시게 되면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냉장 온도는 5도 정도의 온도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갑게 하시면 단맛이 떨어질 수 있으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냉장 보관한 복숭아는 바로 꺼내 먹어도 될까요? 시원해서 좋을 수 있지만 먹기 1시간 전에 꼭 상온에 꺼내 두었다가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도에서 13도 사이가 복숭아가 가장 맛있는 온도입니다. 상온에 잠시 두면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가 풀리면서 복숭아의 달콤함이 살아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래에서 GMPT 스튜디오라고 하는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경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실제로 요즘 시니어분들이 많이 좀 찾으시는 편이시죠?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시니어분들이 많이 문의도 주시고요. 실제로 방문하셔서 저하고 수업도 같이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적게 먹고 운동하면 살이 빠진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요즘 통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게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젊었을 때와 지금의 모습을 조금은 생각을 해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제 적게 먹고 더 많이 운동하면 체중에 대한 조절이 잘 된 경험을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노화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고요. 그로 인해 근육의 감소 또한 찾아오게 됩니다. 근육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대사량의 감소로까지 좀 이어지게 되거든요. 대사 자체가 감소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모가 되어지는 열량 또한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비해서 똑같이 먹었지만 소모가 되어지는 열량이 적어지게 되니 살이 좀 더 잘 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년이 넘어가면은 뱃살이 진짜 안 빠지는데 혹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뱃살은 많은 분들의 고민이신데요. 사실 이 중년의 뱃살은요, 단순히 피하 지방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하에 있는 지방이 아니라 복부에 있는 지방은요, 내장 지방이기 때문에 잘 안 빠지게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의 복부 쪽을 보면 장기가 있을 겁니다. 장기 주변부에 붙어 있는 지방을 내장 지방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내장 지방은요, 자체만으로도 염증을 많이 일으키고요, 독성에 대한 물질도 나타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몸에 대한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대한 발병률을 좀 높이게 되죠. 그러면 이 내장지방 자체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이 내장지방이 잘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에 대한 저하도 좀 포함이 되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이 기능이 저하가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대한 대사 능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장지방 자체가 있기 때문에 뱃살을 빼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내장지방은 왜 생기는 걸까요? 단순하게 보면 저희가 적게 움직였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방에 대한 전환이 빠른 정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흰쌀밥이 있을 것이고요. 흰색으로 된 빵도 있을 것이고요. 식빵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아침에 많이들 드시는 시리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제 탄수화물이 아닌 좋은 원료로 해서 복합 탄수화물 개념으로 시리얼을 많이들 만들어내고 계세요. 그런 시리얼은 오전에 좀 드셔도 괜찮습니다. 요즘 사람들한테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헐적 단식이라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뱃살을 빼는데 효과가 있나요? 제 회원분들도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저는 간헐적 단식을 권장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간헐적 단식이 맞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세 끼를 먹는 식단으로 해서 구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간헐적 단식이 효과가 있냐라고 하냐면 효과가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효과가 있는 이유는요, 저희가 단식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되면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때문인데요. 저희가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오토파지라고 합니다. 오토파지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스스로 먹다입니다. 스스로 먹는다라는 것인데, 뭘 먹느냐라고 하냐면 저희 몸 안에는 세포가 있겠죠. 그 세포 자체가 기능적으로 좀 떨어진 세포가 있을 겁니다. 좋은 세포가 있을 것이고요, 좋지 않은 세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좋지 않은 세포를 분해시켜서 에너지로 재생산시키는 것을 오토파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져 있는 세포들은 사라지고 기능이 좋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겠죠. 그로 인해서 저희의 몸에 대한 기능이 좀 좋아지게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장 지방을 빼내는 데에도 좀 효과가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회원분들한테 권장하기도 하고 권장하지 않지도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또 어떤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식습관 때문인데요. 저희 나라는 이제 삼시세끼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새끼를 드셔온 분한테 갑자기 저희는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할 겁니다 라고 한다면 그분에게는 아직 그 간헐적 단식을 할 준비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새끼를 드시던 분께 갑자기 앞으로 2끼만 드세요, 저희는 이제 8시간 동안만 먹을 겁니다 라고 한다면 그 공복 시간이 그분께는 꽤나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저희가 다이어트 방법,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 이유는요, 각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그동안 일상생활을 보내와서 내가 지금의 이런 식습관이 어느 정도 나에게 좀 익숙하다면 그거를 바꾸지 않고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에서 좋은 쪽으로 가는 것도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 보셔도 되지만 시도와 동시에 내가 그 방법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억지로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끼 정도의 식사를 구성하시고 3끼를 좀 건강하고 영양소가 좀 잡힌 식단으로 구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절하게 내가 운동을 진행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이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첫 끼에는 어떤 걸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뱃살을 빼는 데 있어서는? 첫 끼는 꽤나 중요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내가 이제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으로 먹는 음식을 저희는 첫 끼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끼를 어떤 것을 먹게 되냐에 따라서 혈당에 대한 조절 능력에서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혈당 자체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온 만큼 이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럼 급격하게 올라온 이러한 혈당은 지방으로의 전환이 빨라지게 되고요. 그런 지방으로의 전환이 빨라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장 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급격하게 떨어지는 혈당은요,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요, 컨디션이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 혈당 자체를 조금은 잘 조절할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음식들은 보통은 복합 탄수화물이라든지 양질의 단백질, 식이섬유, 좋은 질의 지방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선택해서 먹는 것이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오전에 식사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을 높이는 음식은 피해야 하니 정제 탄수화물 쪽은 배제를 하고요. 복합 탄수화물로는 저희가 흔히 알고 계시는 현미밥, 잡곡밥이라든지 통밀빵 이런 것도 조금은 탄수화물군으로 선택을 해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요즘 많이 드시는 것 이제 오트밀이 있습니다. 오트밀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은 저희가 삶은 계란을 좀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닭가슴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드시면 좋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뭔가를 챙겨 먹기가 좀 번거롭다 하신다면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를 좀 얹으셔서 그렇게 드시는 것도 좋은 아침 식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듣기로는 샤브샤브가 다이어트에 좋다던데 실제로 다이어트에 좋나요? 밖에서 외식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건강하게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어떤 것을 먹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샤브샤브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샤브샤브가 왜 좋은 음식이냐라고 하냐면 저희가 재료를 놓고 보면 됩니다. 좋은 재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양질의 고기와 혹은 해산물을 저희가 양껏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선한 채소들을 통해서 식이섬유 또한 충분하게 섭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샤브샤브를 먹을 때는 데쳐서 먹죠. 고기를 데치면서도 자연스럽게 지방이 조금은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야채를 육수에다가 넣어서 또다시 건져서 먹게 됩니다. 채소는요, 정말 좋은 것이 맞지만 이 채소 자체를 생으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위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익혀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은데 쪄서 먹거나 아니면 데쳐 먹거나, 샤브샤브는 또 데쳐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장의 부담도 줄이면서 저희가 양질의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신에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칼국수라든지 이런 밥은 드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트레이너님만의 꿀조합이라는 게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먹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맑은 육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샤브샤브라고 칭하고 허거와 같은 비슷한 종류의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맑은 육수가 아닌 다른 육수를 선택하게 되면 나트륨의 함량도 너무 높고요. 열량 또한 높아질 수 있으니 다이어트 음식과는 좀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맑은 육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많이들 소스를 좀 찍어 드시는데요. 저는 사실 샤브샤브를 먹을 때 간장 소스 외엔 다른 건 먹지 않습니다. 간장은 드셔도 되지만 간장만으로는 좀 심심하다 하신다면 와사비를 좀 곁들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뱃살에 대한 고민을 좀 있으신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장년 분들이 뱃살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뱃살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지방 자체는요, 만성적인 염증을 불러일으키고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관절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빼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타이밍이 어쩌면 가장 빠른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보다 더 늦게 되면 그때 가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적정 체중을 난 벗어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식사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조절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이라도 운동을 간단하게나마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